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성동 교수입니다. 오늘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의 NGO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공공성이나 사회 속에서 교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시민사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민사회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NGO를 통해서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 선교적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론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예. 저는 그 하나님 나라와 시민사회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뿌리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한쪽은 루터에 의해서 이루어진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진 쪽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이제 칼빈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부흥해 있고, 세계적으로도 장로교인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루터 교회와 칼빈 중심의 개혁교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루터교 같은 경우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항상 국가, 즉 정부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네. 그래서 그 영주들과 가까운 그러한 그 종교개혁의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그랬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절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부와는, 국가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이 있었죠. 칼빈이 유일하게 제네바에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을 뿐이지, 그 이후에 네덜란드, 영국 같은 데서는 항상 박해를 받았었고요. 특별히 영국에서부터 흘러들어가서 미국으로 갔을 때는 정교 분리를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회적인 의식과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루터교 같은 경우는 항상 영주와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그런 전통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고요. 미국에 가가지고 처음 다수를 이루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정교 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관여를 안 하고 사회에 관여를 안 할 테니까 정부와 사회도 교회에 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정책이었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들의 세계관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세계를 이렇게 보면요,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하고 루터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의 구분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일,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 3개국, 핀란드까지 해가지고 이 북구 유럽 쪽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 칼빈주의 국가들인데, 이런 나라들에서 보면은 공동체주의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지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자본주의라고 표현하고 사회적 시장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그 영향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 영국 같은데, 그 다음에 미국으로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데서는 개인주의가 발달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주 철저한 자본주의, 정선한 자본주의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그런 자본주의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또 이제 그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라는 거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구분되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루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두 왕국론이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도를 주었다는 거죠. 국가와 교회라고 하는 두 가지 제도를 주었다는 인스티튜션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제도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국가에는 율법과 칼을 주셨고, 교회는 은혜와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보통 사람들, 그 집합적인 사회,
거기는 은혜와 복음만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국가에다가 율법과 칼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루터는 국가와 교회를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본 거죠. 하나의 목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함께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은 루터교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독일 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칼바르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인데요. 예, 사진은 좀 보기가 쉽지가 않죠. 예, 칼바르트의 모습입니다. 칼바르트는 국가와 교회로 나눈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는 당시 외적, 상대적,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노력 아래서 악은 징벌받고 그리고 선은 보상을 받는다. 이러한 정치적 질서 없이는 어떤 기독교적인 질서도 있을 수 없다라고 칼바르트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즉 시민 공동체, 이 국가 안에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말 이렇게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아요. 국가는 신적 은혜의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그 은혜와 관계가 없는 떨어져 있는 곳이 영적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요. 국가 자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적인 은혜의 기관이다라는 거죠. 국가는 교회 밖에 있으나 그리스도의 지배 바깥에 있지는 않다. 교회와는 다르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지배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며 그것은 교회로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 의미의 참여를 촉구한다. 국가와 떨어지지 않은 교회. 그래서 교회는 그 국가에, 사회에, 정부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칼바르트는 교회에서 찾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시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가치나 의미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책임을 국가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끔씩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예수의 신년 선포에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가끔씩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단순하게 죽은 이후에 가는 하늘나라, 천국 이런 개념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된다. 그런 권력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권력이 아니죠. 또 하나는 민족 복음화를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데 그렇게 치면 벌써 중세 시대 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유럽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2주 전에 이런 강의를 했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에 이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회가 운영되어지는 원리로 이루어진다면 이곳에서부터 벌써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러한 가치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달리 봅시다. 시민사회에 우리는 참여해야 될까요? 이 사회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요, 우리가 정말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었던 시절에 사회에서 특히 그 권위주의 시대에 정말 고민하면서 살았던 우리 386 세대라고 얘기하는 소위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전 이제 이 문제는 좀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당연히 사회에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그러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민사회는 첫 번째, 정부, 시장, 시민사회라고 하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 요소,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즉, 정치사회 영역으로서의 국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윤을 동기로 해서 움직이는 경제적 주체들의 활동 공간인 시장, 경제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되어지는 시민사회가 제3섹터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르러선 기업을 여기다 하나 더 넣어가지고요. 기업도 여기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제3섹터로 이해를 합니다. 하버마스는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민사회라는 뭐냐? 공론 영역이라는 것이죠. 디스쿠스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는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특별히 어떤 땅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좀 가상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 국가와 시민사회가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시민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어떤 그 디스코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으로서, 영역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회적 차이들, 사회 문제들, 문화적 정체성, 공공정책, 정부의 결정과 공동체 업무들이 개발되고 심의되는 비법적, 초사법적 공적 공간이다. 상당히 어렵게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좀 두리뭉실하긴 합니다. 저는 좀 다른 책에서 이런 개념을 좀 받아왔어요. 민주사회 이후의 시민사회다. 권위주의 시대 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사회다. 우리가 참 그걸 위해서 87년까지 노력을 하고 해가지고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시민들의 사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사회라는 개념으로서, 좋은 사회라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자신의 주장이 모두에게 경청될 수 있는 사회다. 저는 이거 갖다가 정리를 해서 일하겠다면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거기서 담론이 형성되고요. 공공의 목적이 세워지고요. 함께 노력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바로 그러한 곳에서부터 시민사회가 형성되어지고 이 사회는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어진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입니다. 시민사회인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의식이 깨어져 있는 시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제가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단의식이에요. 우리나라는 참 이 집단의식에 많이 매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민족의식이죠. 내지는 지역감정, 그 다음에 학연, 혈연 이런 것들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말 부활해서 나타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지역 감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또 민족 감정, 민족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예. 저는 이것이 좀 허구라고 생각됩니다.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국민교육헌장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국민교육헌장을 통해서 세대차가 나오는 거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이 국민교육헌장을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거 외운다고 고생했던 기억납니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에 대해 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이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이거 어렸을 때 다 외우던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구절들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외웠던 기억나는데 어린애들이 무슨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띄었다 뭐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라면서 막 마음이 우리가 뜨거웠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 나지 않습니까? 교육이라는 거죠. 민족주의의 교육, 집단의식을 집어넣는 거죠. 내지는 이 영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국제시장이라고. 네, 이 참 웃겼던 장면이죠. 둘이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국기 하강식이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부부싸움을 멈추고 일어나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들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길을 가다가도 국기 하강식 하면 길을 멈춰가지고 이거 했던 적이 있고 이거 안 하다가 또 혼나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끌려갔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생각 이제 좀 안 나네요. 요즘 바뀌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걸 외우면서 우리들 막 가슴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죠. 최근에는 이 영화 영향 때문에 태극기 달기 지금 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태극기 무지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폭력성을 느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민족주의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독일 생각할 겁니다. 나치 시대도 생각이 나고요.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라우라고 독일의 그 대통령을 했던 분인데 2001년도에 이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독일이라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은 아닙니다. 자부심을 갖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이루었을 때 가능합니다. 독일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분이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자꾸 이제 민족주의, 새롭게 네오나치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를 해요. 내가 스스로 선택을 했거나 뭐 하려고 노력을 했거나 뭐 그러지 않았고 그냥 주어진 것이 독일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자부심을 가질 이유가 없냐. 그냥 나는 독일이라는 것에 그냥 감사하고 기뻐할 뿐이다라는 거죠. 큰 파장을 일으켰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뭐 탄핵하자면 나타났습니다. 저거 어떻게 대통령인가 막 이런 얘기 나왔을 것일 건데 독일에선 아주 환영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강요들이 서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집단주의로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집단주의가 있었을 때 자신의 그 독일들이 나타냈던 그런 범죄적인 그런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비교한다면 요즘 일본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요즘 한국에서는 뭐 동주라는 영화하고 그 다음에 귀향이라는 영화 때문에 지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약간 반일 감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런 폭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집단주의, 민족주의의 영향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집단의식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돼요. 이러한 것이 벗어나지 않는다면 시민, 깨어있는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네.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 그 단체 속에서 우리가 자기 드러내는 건 상당히 두려워하죠. 이게 우리가 교육받은 현장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그 남미의 교육학자라는 별명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이 페다고지라는 책입니다. 예, 부제는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교육이라는 것은 억누르는 자들을 위한 체제에 긍정할 수밖에 없는 교육이 하나였고요. 억눌린 자들을 위한 그들의 편이 들어주는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이 있는데 자기는 억눌린 자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뭐냐? 억눌린 자들에게는 침묵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집단으로 몰아붙일 때 이 약자들, 억울함, 억눌린 자들의 그런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도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억눌린 자들에게는 침묵의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것은 이 침묵의 문화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끔 해준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대한민국도 이러한 침묵의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네. 우리는 이 안에 갇혀가지고요. 문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난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죠. 예.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시민사회의 출발은요. 해방된 집단의식으로부터 해방된 주체적 개인의 형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시민들이 즉 주체화된 시민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데 이들을 깨워야 될 것이고요.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개인의 욕심,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공공성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쯤 되면요.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뭐냐 하면요. 집단에서 벗어난 해방되어진 개인들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시민의식입니다. 개인을 벗어나서 공공이익과 공공성 그러나 그것이 강요되어진 집단에 의해서 강요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비전, 그 뜻에 함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교회가 할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주체화된 시민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교회, 한국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물론 뭐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개인을 세워주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가 첫 강의 때 그 한국 교회 역사를 쭉 제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그 시대를 깰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을 일깨웠고 생각을 바꿔주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교회는 이바지했습니다. 이것을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교육 전통을 다시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우리가 지금 시민교육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일의 그 유명한 실천신학자입니다. 에른스트 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요. 그 아까 얘기했던 파울로 프레리의 그 침묵의 문화를 언급하면서요. 교회는 자유의 언어학교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개신교의 전통적인 핵심적인 가치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유대교의 그 전통에서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죄의 얼매임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유의 그 어떤 강조가 있죠. 또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카톨릭의 그 굳어진 그 교리, 잘못되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각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라는 거거든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의 정신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유를 가르쳐서 각 개인들을 침묵이 아니라 언어를 찾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자유의 언어학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들하고 같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민주시민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방되어진 각 개인들, 제가 여러분 혹시 해방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거리낌이 될지 모르겠는데, 의식이 깨어져 있고 생각이 있는 그러한 그 시민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시민사회 속의 기독교회라는 책을 쓰면서요, 그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명의 활동가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소명의식입니다. 그들 모두가 한때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고, 때로는 그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시민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꿈꾸었던 그 선교사의 소명을 내가 이것에서 이룬다라는 것이죠. 성직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지라도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회적 정의를 일깨우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선교사다. 시민사회 선교사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정말 선교사 같아요. 이런 말이 저기 선교사님들 들으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정말 직장으로서 그렇게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에요. 월급도 적지요. 일하는 환경도 열악하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협조적이고 좋아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그것에서 이 사람들이요, 정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더라고요. 그게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게 NGO 선교사라고 저는 붙여주고 싶은데요. 시민사회 선교사로. 저는 청년들이요, 이런 자리를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꾸 대기업 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고, 비록 이런 곳이지만 이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선교의 자세를 가지고 이들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 두 번째는 참여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고요. 뭔가 좋은 일을 해보고 싶고 봉사하고 싶다라고 생각돼요. 근데 그러한 통로를 만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민사회 참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교인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와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통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사람들이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통로를 만들어줘야. 이게 교회가 참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저는 생각하기를 실제적으로 시민단체 입양하기예요. 우리가 그 미전도 종족 입양하기 뭐 이런 거 하듯이요. 시민단체를 하나씩 입양해서 돌봤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보면 시민단체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을 한 교회가 돕는 거죠.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요. 재정적으로 도움도 주고요. 그 밑에 나왔습니다. NGO 장소를 제공하고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물적 자원도 연결. 그러면요, 이 NGO가 확 변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을 변화시킬 거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참 중요하게 저희 보셔야 될 건요, 이 시민사회에 보면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그것에 참 많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안티기독교의 온상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교회가 가서 참여를 하면 기독교를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게 볼 거고요. 이들과 함께 한다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사회의 가치의 창출과 유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이런 가치에 대한 일단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라고 하는 가치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일반 사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동의를 하겠어요? 동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워하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그런 얘기를 꺼내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실천적인 방향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이끌어지는 것이 사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추구할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 경제가 있는 거고 정치가 있고 시민운동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가치를 만들어내고요.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표현할 때 가치의 창출과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대화가 있고요. 토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 있어요. 이러한 가치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사학이라는 과목을 제 전공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가 제 관심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지나고부터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뭐냐?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이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하면 이 사회는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제가 갖고 있는 것이죠. 시민사회를 좀 다르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가지고 시민사회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선교의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강의를 통해서 이런 비전들을 함께 나누어 보게 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